북한에서 수십억 원의 자산을 굴리던 돈주 한 명이 어느 날 밤 자취를 감췄습니다. 장마당을 쥐락펴락하며 권력자들과 손잡고 부를 쌓아온 그가 왜 갑자기 모든 것을 버리고 도망쳐야 했을까요? 제가 강을 건넌 건 2020년 늦가을 새벽 2시였습니다. 수십 번을 오갔던 압록강이었습니다. 중국 물건을 들여올 때도 달러를 빼돌릴 때도 늘 이 강이었지요. 그런데 그날 밤은 달랐습니다. 짐도 없었고 돌아올 생각도 없었습니다. 품속엔 달랑 가족 사진 한 장뿐이었고요. 평생 장마당을 쥐락펴락하며 살았습니다. 보이부 간부한테 뇌물 바치고 중국 브로커들 구슬리고 눈치 보며 돈 싸는 게 제 삶이었지요. 그런데 나라가 그 모든 걸 하루아침에 빼앗으려 했습니다. 반동분자라는 딱지 하나로요. 벼랑 끝에서 제가 선택한 건 바로 제 손으로 수년간 만들어온 그 길이었습니다. 지금부터 그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압록강이 보이는 동네. 저는 평안북도 신의주에서 태어났습니다. 우리 집은 압록강에서 그리 멀지 않은 남문동 골목 안이었어요. 집 마루에 앉으면 강이 훤히 보였는데 강 건너편엔 중국 단둥 불빛이 밤마다 반짝였습니다. 어린 제 눈엔 그게 꼭 딴 세상 같았어요. 우리가 사는 이쪽은 깜깜한데 저쪽은 왜 저렇게 환할까? 저쪽 사람들은 어떻게 살까? 철없던 시절엔 그냥 그러려니 했습니다만 나이 들고 나서야 그 불빛의 의미를 알았지요. 그 강물이 언젠가 제 운명을 통째로 바꿔놓을 줄은 그땐 꿈에도 몰랐습니다. 아버지는 신의주 방직공장 노동자셨습니다. 어머니는 작은 텃밭을 일구며 살림을 꾸리셨고요. 가난했지만 이웃들도 다 비슷했으니 그게 가난인 줄도 몰랐습니다. 봄이 오면 어머니가 쑥을 캐다 떡을 해주셨고 명절엔 두부를 손수 만들어 온 집안에 고소한 냄새가 퍼졌지요. 가을엔 온 동네가 김장 준비로 바빴습니다. 배추를 절이는 냄새, 고춧가루 빻는 소리, 이웃끼리 서로 품을 빌리던 정겨운 풍경. 그게 우리 동네의 가을이었어요. 요즘도 11월이 되면 그 냄새가 생각납니다. 나이가 드니 더 자주 생각나는 것 같아요. 제가 장마당에 발을 들인 건 40이 가까웠을 때였습니다. 1990년대 고난의 행군을 버텨내면서 배급만 믿다가는 굶어 죽는다는 걸 뼈저리게 배웠거든요. 그 시절이 얼마나 힘들었냐면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는 1997년 IMF 외환위기 때 우리나라 분위기 아시잖아요. 그 몇 배였습니다. 이웃이 굶어 죽는 걸 눈앞에서 봤습니다. 거리에서 쓰러진 사람을 보고도 어찌할 수 없는 시절이었지요. 그 시절을 지나면서 저는 아무것도 기다리지 않기로 했습니다. 살려면 제가 직접 움직여야 했어요. 처음엔 중국산 라이터 몇 개 떼다 파는 것으로 시작했습니다. 신의주는 중국과 맞닿아 있으니까 그나마 물건을 구하기가 수월했어요. 라이터가 어느새 전자제품이 되고 옷감이 되고 가전제품이 됐습니다. 그렇게 10년쯤 굴리다 보니까 신의주 장마당 세 곳에 자본을 댈 만큼 커져 있었어요. 집도 넓혀 이사했고 아이들도 좋은 학교에 보낼 수 있었습니다. 부동산 살림집 전매에도 손을 댔는데 그게 또 돈이 됐지요. 장사란 게 결국 사람을 읽는 겁니다. 보이부 담당관이 오늘 기분이 어떤지, 중국 브로커가 뭘 원하는지, 장마당 단속이 언제 나오는지. 저는 그걸 읽는 눈이 있었습니다. 아내 순이는 늘 걱정이 많았습니다. 여보, 너무 크게 버리면 눈에 띄어요. 적당히 합시다. 맞는 말이었지요. 하지만 그때 저는 자신이 있었어요. 관리하는 보이부 간부들도 있었고 뇌물줄도 촘촘히 쌓아뒀으니까요. 당시 저는 그게 빈틈없는 안전장치라고 생각했습니다. 아들 광일이가 군에 가던 날 저는 속으로 다짐했어요. 이 아버지가 잘 버텨줄 테니 걱정 말고 다녀오라고. 딸 광욱이도 시집을 보내고 나니 이제 우리 부부만 잘 지키면 된다 싶었지요. 그게 2017년 봄이었습니다. 그 평온함이 그리 오래가지 않을 것을 저는 몰랐습니다. 균열이 시작되다. 2019년 가을이었습니다. 위에서 방침이 내려왔다는 소문이 장마당 상인들 사이에 돌기 시작했어요. 사회주의 경제 질서 확립이라는 거창한 이름이었는데 쉽게 말하면 장마당을 틀어막겠다는 소리였습니다. 우리로 치면 재래시장을 전부 국가가 접수하겠다는 것과 비슷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저는 처음엔 대수롭지 않게 여겼어요. 그런 방침이 한두 번이어야지요. 올라갈 때마다 내려오고 내려오면 우리가 적당히 맞춰 살아왔으니까요. 이번에도 그러겠지 했습니다. 제가 너무 안이했던 거였지요.
그런데 이번엔 달랐습니다. 어느 날 아침 같은 장마당에서 20년 넘게 버텨온 리 씨. 영감이 보이부차에 실려가는 걸 제 눈으로 봤어요. 아무 예고도 없었습니다. 가게 문을 열러 나온 리 씨 영감한테 요원들이 다가가더니 그냥 차에 태웠어요. 리 씨 영감은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끌려갔습니다. 그날 오후에 살림집이며 창고며 가게며 전부 봉인이 붙었다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평생 모은 재산이 서류 한 장으로 국가재산이 된 겁니다. 조사도 재판도 해명 기회도 없이요. 장마당 사람들은 다들 숨을 죽이고 그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6.25 때 피랑 가신 어르신들 말씀 들어보면 하루아침에 모든 게 뒤집어진다고 하셨잖아요. 그날 리 씨 영감 보면서 처음으로 그 말이 제 가슴에 꽂혔습니다. 그날 밤 순이한테는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밥을 먹는 둥 마는 둥 하면서 속으로만 계산을 했어요. 리 씨 영감과 나는 뭐가 다른가? 규모를 보면 저는 더 큽니다. 인맥을 보면 저도 관리하는 간부들이 있지만 리 씨 영감도 있었지요. 오히려 그분은 더 윗선과 연이 닿아 있었어요. 그런 양반이 저렇게 됐다면 나는 생각하기가 싫었지만 생각이 멈추질 않았습니다. 담당 보이부 간부한테 조심스럽게 연락을 해봤습니다. 분위기가 심상치 않다는 눈치였어요. 그동안 제가 상납하던 금액의 배를 요구했습니다. 그건 협조가 아니라 협박이었어요. 그 간부도 위에서 압박을 받고 있다는 뜻이었지요. 먹이사슬이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리 씨 영감 다음 차례가 저라는 걸 저는 그때 직감했습니다. 50평생 처음으로 등에 식은땀이 흘렀습니다. 그 밤이 제가 이제껏 살아온 방식을 되돌아본 첫 번째 밤이었습니다. 벼랑 끝. 조사가 시작된 건 그로부터 2달 뒤였습니다. 보이부 요원 둘이 집으로 찾아왔어요. 자산 내역 제출이라는 명목이었는데 그게 무슨 뜻인지 저는 잘 알았습니다. 살림을 전부 파악한 다음 몰수하겠다는 수순이지요. 요원들은 예의 바르게 차 한 잔 마시고 갔습니다. 그런데 그 눈빛은 이미 저를 죄인 취급하고 있었어요. 문이 닫히는 순간 저는 그 자리에서 한동안 움직이질 못했습니다. 다리에 힘이 빠졌습니다. 순이가 무릎을 꿇었습니다. 여보, 제발 다 내줍시다. 재산이 다 뭐예요? 목숨만 붙어 있으면 되지 않겠어요. 그 말이 얼마나 가슴을 후볐는지 모릅니다. 틀린 말이 아니었거든요. 그런데 저는 알았습니다. 재산을 내준다고 끝나는 게 아니라는 걸. 리 씨 영감은 재산을 다 뺏기고도 결국 수용소로 갔다는 소문이 돌았습니다. 돈주들이 거래하면서 알게 된 비밀들이 너무 많으니까 산채로 놔둘 수가 없는 거예요. 증거를 없애려면 입을 막아야 하니까요. 가진 걸 다 내줘도 살아남을 수 없다는 걸 알았을 때 사람은 다른 생각을 하기 시작합니다. 도망이라는 생각이지요. 아들 광일이는 군 복무 중이라 연락도 어렵고 딸 광옥이는 시댁이 지방이라 멀리 있었습니다. 아이들에게 이 상황을 알리면 괜히 아이들도 연루될까봐 겁이 났어요. 북한에는 연좌제가 있습니다. 부모가 반동분자로 찍히면 자식들도 무사하기 어렵지요. 이웃집 어른이 잡혀가면 그 집 자식은 대학도 못 가고 좋은 직장도 못 가는 나라예요. 아이들이 평생 그 굴레를 쓰게 할 수는 없었습니다. 밤마다 잠이 안 왔습니다. 압록강 강바람 소리가 창문 틈으로 들어오면 저도 모르게 강 건너 단둥 쪽을 바라보곤 했어요. 수십 년 동안 그 강을 건너며 먹고 살았는데 이제 그 강이 마지막 출구처럼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내가 직접 만든 루트, 내가 수십 번 오간 그 길. 그걸 이번엔 나 자신을 위해 써야 하는 건 아닌가. 그 생각이 머릿속에서 떠나질 않았습니다. 어느 날 밤엔 아버지 생각이 났습니다. 아버지는 6.25 때 피란도 안 가시고 신의주를 지키셨다고 했어요. 뿌리 뽑힌 나무는 살 수 없다고 하셨지요. 그 말씀이 그날 밤 따라 자꾸 떠올랐습니다. 아버지, 저는 지금 뿌리를 뽑으려 하는 겁니까? 아니면 이게 살아남는 겁니까? 대답을 못하면서도 저는 서서히 결심을 굳혀가고 있었습니다. 마지막 밤. 구금이 임박했다는 첩보를 받은 건 11월 초였습니다. 저를 봐주던 간부가 마지막으로 귀띔을 해줬어요. 이번 주 안에 움직임이 있을 겁니다. 저도 더 이상은 어쩔 수 없습니다. 전화를 끊고 한참 앉아 있었습니다. 이제 시간이 없다는 걸 알았습니다. 그날부터 머릿속으로 탈출 계획을 정리했어요. 장사하면서 수년에 걸쳐 만들어둔 압록강 월경 루트, 중국 단둥에 빼돌려둔 달러, 중국 측 브로커 연락처.
전부 제 손으로 만들어 놓은 것들이었습니다. 그걸 이제 나 자신을 위해 쓸 차례였습니다. 가족을 함께 데려가고 싶었습니다. 너무나 당연한 마음이지요. 그런데 광일이는 군인이라 연락 자체가 불가능했고 광옥이는 이미 시댁 식구들이 얽혀 있었습니다. 한두 명도 아니고 여럿이 움직이면 반드시 어디선가 새어나갑니다. 제가 움직인다는 걸 알면 아이들이 먼저 잡힐 수도 있었어요. 순이한테도 차마 말을 못했습니다. 알면 못 보내줄 테니까요. 알면서도 혼자 떠나야 하는 게 그게 더 잔인한 짓인 줄 알면서도 달리 방법이 없었습니다. 그 선택이 지금도 가장 아픈 부분입니다. 떠나기 전날 밤 순이가 잠든 얼굴을 한참 바라봤습니다. 살면서 그렇게 오래 들여다본 적이 없었는데 주름이 이렇게 늘었나, 머리도 많이 샜네. 그런 걸 그제야 봤습니다. 장롱을 열었습니다. 여러 해 전에 찍은 가족 사진이 있었어요. 광일이 군 입대 전에 넷이서 찍은 사진이었습니다. 다들 어색하게 웃고 있는 사진이었는데 지금 생각하면 우리 가족이 다 같이 있는 마지막 모습이었지요. 그것 하나만 접어서 안주머니 깊숙이 넣었습니다. 지갑도 여분의 옷도 챙기지 않았어요. 눈에 띄면 안 되니까요. 새벽 1시에 집을 나왔습니다. 대문을 닫으면서 뒤를 한번 봤어요. 낡은 집이었습니다. 십수년 살면서 고칠 곳도 많았는데 바쁘다는 핑계로 미뤄왔던 곳들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처마 및 금간대, 마당 한쪽에 심어놓은 작은 감나무. 올 가을에도 감이 몇 개 달렸었지요. 다 익기도 전에 내가 떠나는구나. 다시 볼 수 있을지 없을지 알 수 없는 집이었습니다. 발이 떨어지지 않았지만 그래도 걸었습니다. 걷지 않으면 아침이 오기 전에 끝나는 게 아니라 그냥 끝나는 거니까요. 골목을 나오면서 마지막으로 동네를 한 바퀴 둘러봤습니다. 새벽찬 공기 속에 동네가 고요했어요. 평생 살아온 골목이었습니다. 아이들이 뛰어다니고 이웃들과 밥 나눠 먹던 그 골목이 이 동네가 제가 기억하는 마지막 신의주가 될 것이라는 걸 그때 이미 알았습니다. 12걸음. 압록강 월경지점은 제가 직접 개척한 루트였습니다. 강폭이 좁고 수심이 얕은 곳, 순찰 주기를 수년에 걸쳐 파악해둔 곳이었지요. 순찰대가 지나가고 나면 약 20분 정도 공백이 생깁니다. 그 시간 안에 강을 건너야 해요. 수십 번을 오갔던 길이었습니다. 눈 감고도 갈 수 있다고 자부했지요. 그런데 그날 밤은 달리 보였습니다. 같은 강인데 훨씬 넓어 보였어요. 찬바람이 살을 애는 11월이었고 강물은 칠흑같이 검었습니다. 50 넘은 다리가 가늘게 떨렸습니다. 미리 연락해둔 중국 측 브로커가 건너편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수년 전 단둥에 빼돌려둔 달러로 미리 약속을 잡아놓은 거였어요. 신호는 단순했습니다. 손전등 2번 깜빡임. 건너편에서 신호가 왔습니다. 이제 가야 할 때였어요. 저는 강가로 내려갔습니다. 찬물이 발목을 타고 올라오는 순간 온몸이 굳는 것 같았습니다. 추워서가 아니었어요. 무서웠습니다. 50평생 처음 느껴보는 종류의 두려움이었습니다. 강폭이 그리 넓지 않았습니다. 12걸음이면 건너는 거리였어요. 그런데 그날따라 그 12걸음이 평생처럼 느껴졌습니다. 딱 중간쯤 왔을 때였습니다. 상류 쪽에서 순찰대 손전등 불빛이 휙 지나갔어요. 심장이 멎는 줄 알았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서서 숨을 참았습니다. 물속에 허리까지 잠긴 채로요. 1초, 2초, 3초. 불빛이 다른 방향으로 꺾였습니다. 숨을 내쉬었어요. 그리고 남은 걸음을 걸었습니다. 단둥 땅을 밟는 순간 맨 먼저 떠오른 건 순이 얼굴이었습니다. 강을 다 건너왔으면 기뻐야 하는데 그게 아니었어요. 가슴 어딘가가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소리도 없이 울었습니다. 브로커가 빨리 움직이라고 손짓했어요. 저는 일어나 걸었습니다. 뒤는 보지 않았습니다. 보면 못 갈 것 같아서요. 그날 새벽 브로커가 마련해준 허름한 방에 몸을 뉘었습니다. 다음 이동까지 몇 시간 기다려야 했어요. 눈을 감았는데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아까 강 한가운데서 숨을 참던 그 순간이 자꾸 떠올랐어요. 손전등 불빛이 꺾이는 장면이, 물속에 잠긴 내 발이. 이제 진짜 시작이라는 걸 알았습니다. 강을 건넌 건 출발점이었을 뿐이에요. 앞으로 얼마나 멀리, 얼마나 오래 가야 하는지 그때는 가늠도 못했습니다. 또 다른 감옥. 단둥에서 선양으로, 선양에서 청두로, 청두에서 쿤밍으로.
중국 땅이 그렇게 넓은 줄 처음 알았습니다. 기차로 사흘을 가도 끝이 없었어요. 북쪽에서 남쪽으로 점점 따뜻한 곳으로 내려갔습니다. 낯선 땅, 낯선 말, 낯선 사람들. 50평생 신의주와 압록강 사이에서만 살았던 저한테는 모든 게 달랐어요. 강을 건넜으니 자유를 얻었다고 생각했는데 중국 땅에서의 삶은 자유가 아니었습니다. 신분을 숨기고 눈을 피하며 숨어 지내는 또 다른 감옥이었지요. 쿤밍에서 조선족이 하는 작은 식당에 몸을 맡겼습니다. 같은 핏줄이라고 몰래 재워주고 밥 먹여주는 분들이었는데 그 은혜는 평생 못 잊습니다. 주방 설거지를 하면서 지냈어요. 50 넘은 손으로 하루 10시간 설거지를 했지요. 손이 트고 허리가 아팠지만 살아있으니 감사했습니다. 그래도 방 밖을 못 나갔어요. 그 시절 중국 공안의 탈북자 단속이 워낙 심해서 낮에는 창문도 가려둬야 했습니다. 6.25 때 피난민들이 다락에 숨어 지내셨다는 말을 어릴 때 들었는데 제가 꼭 그 꼴이었어요. 밤마다 핸드폰 속 가족 사진을 꺼내봤습니다. 화면이 꺼지면 다시 켰습니다. 그걸 몇 번이나 반복했는지 모릅니다. 그러다 잠이 들고 그러다 또 새벽이 왔습니다. 브로커를 통해 순이한테 연락을 시도했습니다. 3번 시도했는데 3번 다 실패했어요. 이미 감시가 붙었다는 뜻이었습니다. 제가 탈북한 걸 알고 가족을 조사하고 있을 거라 생각하니 밥이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제가 살려고 도망쳤는데 그게 가족한테 짐이 되는 건 아닌가. 광일이는 군인인데 아버지가 탈북자가 되면 어떻게 되는 건가. 광옥이 시댁 식구들은 무슨 죄인가. 그 생각들이 매일 밤 저를 짓눌렀습니다. 그래도 앞으로 가는 수밖에 없었습니다. 돌아가면 죽는 것이고 멈추면 잡히는 것이니까요. 그렇게 2달을 버텼습니다. 어떤 날은 하루 종일 방 안에서 천장만 바라봤어요. 설거지하다가 갑자기 눈물이 나기도 했습니다. 그게 왜 나오는지 스스로도 몰랐어요. 그냥 나왔습니다. 조선족 식당 주인 아주머니가 어느 날 밤문을 두드리더니 호박죽을 한 그릇 들고 왔습니다. 먹어요, 힘내야지. 그 말 한마디가 그렇게 고마웠습니다. 같은 말, 같은 정. 그게 사람을 살립니다. 쿤밍에서 라오스 국경까지는 육로였습니다. 브로커가 안내하는 대로 따라가는 것 외엔 제가 할 수 있는 게 없었어요. 차를 타고 또 걷고 또 차를 갈아타고 밀림 속 비포장길을 걸을 때는 신발이 진흙 속에 푹푹 빠졌습니다. 50 넘은 몸으로 정글비를 맞으며 걷는다는 게 보통 일이 아니었어요. 발에 물집이 잡혀 터지고 다시 굳고 또 터졌습니다. 어느 순간부터는 아픈 것도 느껴지지 않았어요. 몸이 마비된 것처럼요. 다리가 후들거릴 때마다 속으로 순이를, 광일이를, 광옥이를 불렀습니다. 그게 저를 걷게 했습니다. 라오스를 넘어 태국 방콕까지 그 여정이 얼마나 걸렸는지 지금도 정확히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시간 감각이 없었어요. 하루하루 버티는 것 말고는 아무것도 생각할 수가 없었습니다. 태국에서 한국 선교사님 한 분이 저를 받아주셨어요. 말도 통하고 밥도 챙겨주시고 교회 작은 방에서 며칠을 쉬었습니다. 그분 덕에 한국 대사관에 연락이 닿았고 제 발로 대사관 문을 두드릴 수 있었습니다. 그 문을 두드리는 손이 떨렸습니다. 여기서 거부당하면 어디로 가야 하는가 생각이 들었거든요. 대사관 문 앞에서 무릎이 꺾였습니다. 버텨야 한다고 생각하면서도 그냥 주저앉아 버렸어요. 50 넘은 어른 남자가 길바닥에 주저앉아 소리 없이 울었습니다. 귀국 절차가 진행되는 동안 브로커를 통해 희미한 소식이 왔습니다. 순이가 보위부 조사를 받았다는 것. 그러나 아직 건강하다는 것. 그 2줄짜리 소식이 그때 제 전부였습니다. 살아있다는 것. 그것 하나로 버텼어요. 한국행 비행기 안에서 창밖만 바라봤습니다. 어딘가 저 구름 아래 신의주가 있을 것 같아서요. 순이가 있을 것 같아서요. 비행기가 이륙할 때 처음으로 이제 정말 못 돌아가는구나 싶었습니다. 그 전까지는 막연하게 언젠가는 돌아갈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마음 한켠에 남아 있었거든요. 그 생각이 비행기가 하늘로 오르는 순간 사라졌습니다. 창가에 이마를 대고 한참 앉아 있었습니다. 옆자리 승무원이 음료를 권했는데 무슨 말인지 들리지도 않았어요. 그냥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무것도 필요 없었습니다. 그냥 내려다 보이는 구름만 봤습니다. 강 너머로 보내는 말. 인천공항에 내렸을 때 처음 든 생각이 우습습니다. 공기 냄새가 다르네. 그게 다였어요.
올 것 같았는데 울지도 못했고 기쁜 것 같은데 기쁘지도 않았습니다. 몸은 남쪽 땅에 있는데 마음은 아직 압록강을 못 건넌 것 같았지요. 공항 안에 있는 편의점을 보고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새벽 2시에도 환하게 불이 켜져 있었어요. 물건이 가득 쌓여 있고 누구나 살 수 있었습니다. 신의주에선 전기도 물자도 늘 부족했는데 그게 그렇게 신기할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원에서 석 달을 지냈습니다. 교육받고 면담하고 정착 준비를 했어요. 담당 선생님들이 참 친절했습니다. 말투가 달라서 처음엔 알아듣기도 힘들었어요. 같은 한국말인데 억양도 다르고 모르는 말도 많았습니다. 그래도 같은 민족이니까 조금 지나니 적응이 됐지요. 그런데 밤이 되면 어김없이 깨어났습니다. 순이 꿈을 꿨거든요. 꿈속에서 순이는 늘 집에서 밥을 하고 있었어요. 저를 기다리는 것처럼요. 여러분, 자유가 공짜가 아닙니다. 저는 자유를 얻은 대신 가장 소중한 것들을 강 너머에 두고 왔습니다. 그게 얼마나 무거운 건지 겪어보지 않으면 모릅니다. 지금은 서울 외곽에서 작은 식품 유통 일을 하며 삽니다. 그럭저럭 살아가고 있어요. 그런데 아직도 순이와 광일이와 광옥이 소식을 모릅니다. 연락 시도를 멈추지 않고 있지만 쉽지 않습니다. 탈북자 지원단체의 도움도 받아보고 이산가족 관련 기관에도 문을 두드려 봤습니다. 언젠가는 닿겠지 하며 기다리고 있습니다. 밤마다 북쪽 하늘을 보며 기도합니다. 제 기도가 압록강을 넘어 신의주까지 닿기를 바라면서요. 여러분도 아시잖아요. 우리가 같은 말을 쓰고 같은 핏줄인데 이렇게 살아야 한다는 게 말이 됩니까? 분단이 된 지 벌써 몇십 년이 지났습니다. 6.25 때 헤어진 이산가족 어르신들이 상봉도 못하고 하나둘 돌아가시는 걸 보면 가슴이 미어집니다. 저는 통일이 꼭 와야 한다고 믿습니다. 우리 세대에 오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날이 오면 저는 제일 먼저 신의주로 달려가겠습니다. 순이 손 한번 잡아보려고요. 이 이야기가 기대된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